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30이 넘어 결혼을 했는데 늦게 만난 인연이라 더 소중해서 결혼을 아주 잘 살고 싶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잘 맞는 사람과 사는 게 아니라 살면서 서로 맞춰 나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는데 남편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은 힘들었을 때 시절을 다 잊어버렸는지 오로지 본인만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건 생각도 못하고 반대로 친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돈 한 푼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한 남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서운했지만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남편과 끝낼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쉬운 건 제가 아니라 남편 쪽이었고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저를 붙들고 도와달라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났을 당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업을 다니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성실함에 반해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나이는 30이 넘었기에 당연히 남편과 연애를 하는 동안 결혼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여기 음식 어때? 맛있다. 분위기도 괜찮고 내가 어제 종일 알아봤거든? 평이 좋더라고. 고생했네. 고생은 뭐, 나 이런 거 찾는 게 참 재미있더라. 남편은 저와 데이트를 할 때면 늘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식당을 결정하는데도 평이 어떤지, 메뉴는 뭐가 있는지, 위치는 가까운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가며 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약했기 때문에 남편을 보며 참 부지런하고 저를 만나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내내 남편과 저는 크게 싸워본 적도 없었고 서로 유머 코드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제가 우선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잘 살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았던 남편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길 원했고 저도 결혼을 미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인사도 하고 상견례도 하고 몇 달 뒤 저희는 식을 올렸습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너무 행복했어요. 매일 데이트하고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한 집에 살면서 맛있게 요리도 해먹고 금요일에는 늦게까지 TV를 보다 늦잠도 자면서 정말 깨소금이 쏟아지는 그런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다행히도 친정에서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었죠. 그 일로 남편은 저에게 월급 통장을 맡겼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통장에 찍힌 돈을 보니 훨씬 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벌고 있었으니 어떻게든 아껴가며 살아봐야지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자기야, 뭐해? 얼른 나가자. 잠깐만. 뭘 그렇게 적어? 오늘 우리 강화도 갈 거잖아. 그러니까 식당이랑 또 카페랑 갈 곳 미리 알아봤어. 정말 부지런하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알아보는 거 힘들지 않아? 뭐가 힘들어. 이 정도는 해야지. 다 됐다. 얼른 가자. 남편은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면 저는 거의 남편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그냥 무계획으로 나가서 괜찮아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 밥도 먹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줄이 좀 기네? 정말 그러네. 그럼 우리 저 앞에 식당으로 가자. 아니야. 내가 여기 알아봤는데 왜 다른 곳을 가? 우리도 줄 서자. 사실 맛집이라고 해서 오래 기다려서 먹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적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걸어 다녔기에 둘 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식당으로 가서 먹자고 했는데 남편이 정색을 하더라고요. 넌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열심히 알아본 식당인데 그런 식으로 무시하냐? 아니, 무시가 아니라 자기도 보이잖아. 1시간은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건 너무하잖아. 1시간 금방이야. 여기 맛있고 가격도 싸다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먹자, 어? 앞뒤로 사람들도 많고 해서 큰 소리로 싸우고 싶지 않아 일단 제가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알아본 것과는 달리 맛도 그냥 그랬고 식당도 상당히 불친절했습니다. 이미 둘 다 배가 고프고 밖에서 오래 기다려서 예민해진 상황이라 저는 굳이 남편에게 불만을 말하기보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말이 없다고 남편이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때? 괜찮아? 먹을만 하네. 뭐? 먹을만 하다고? 괜찮아. 입에 맞아. 자기도 얼른 먹어. 그러자 혼잣말로 궁시렁거렸는데 제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힘들게 알아봤더니. 예전 같으면 남편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일 때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저도 노력을 했겠지만 이날은 정말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싸우는 것도 싫어서 남편에게 투덜대지 않고 조용히 따라다녔는데 남편은 뭐가 또 불만인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기야, 대체 내가 뭘 어쨌는데? 아니, 입장을 바꿔봐. 난 어디 나갈 때마다 항상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싶어서 어디 갈지 알아보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고맙다고 하잖아. 고생한다고 하고. 그런데 오늘은 왜 그래? 너무 많이 걸어서 힘들어서 그래. 아까 그 식당에서도 그렇고 내가 거기 찾느라 얼마나 검색을 많이 했는지 아냐? 그래, 알아. 열심히 찾더라.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될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처럼 우리가 가려던 식당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거나 하면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그건 안 돼. 난 무조건 내가 정한 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가성비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연애 때는 남편이 계획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 후 남편은 무계획으로 지출하는 걸 너무 싫어했죠. 물론 저도 쓸데없이 돈 쓰는 건 싫었습니다. 그런데 외출해서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물건을 사야 할 때도 있잖아요. 자주만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한 대로 하려고 했죠. 돈 아낀다는데 왜 그러냐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저는 가격이 몇천 원 더 비싸더라도 후기도 있고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사는 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조건 싼 곳을 찾습니다. 저를 보고 손해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름 모를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는데 결국 남편이 주문한 사이트에서 한 달 내내 배송이 되지 않았고 판매자와 연락도 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따지고 들면 남편의 기분이 상할 듯 싶어서 조용히 넘어갔는데 같이 장을 보러 가면 제 속은 더 뒤집어졌습니다. 마트에서 남편의 행동이 어떨지 눈에 훤히 보여서 저는 혼자 장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 남편은 꼭 같이 간다고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야,
저기 세일 코너에는 과일이 더 싼데 왜 이걸 사? 나도 저번에 샀는데 과일은 그냥 여기서 사자. 세일 코너에서 샀더니 다 무르고 맛도 없었어. 에이, 기다려봐. 남편은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제 쪽으로 왔는데 이것 봐. 이거 괜찮지? 50%나 할인하는데 안 사면 바보지. 물론 남편이 절약하려고 이러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몇 개 담지 않았는데 금방 10만 원이 넘으니 저도 최대한 가격 보고 제품 비교도 하고 그렇게 사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비교를 하기보다는 무조건 가격이었습니다. 몇백 원이라도 더 싸면 그걸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필요 없는 건 아무리 싸도 안 사는 편이었는데 남편과 저의 소비 습관의 차이 때문에 저는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건이야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식품은 다르죠. 다 물러터진 과일 가져와서 싸게 샀다고 정신승리하는 남편을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격만 보고 산 제품이나 음식은 결국 버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쓸모가 있어야 자주 손이 가고 하는 건데 남편이 직접 주문을 하거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본 것들은 하나같이 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마트를 2곳 이상 돌면서 싼 제품만 고집하며 사는 남편이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주말에 주로 장을 보러 가는 편이었고 결혼 초에는 남편과 주말에 나가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는 일들이 소소하니 행복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런 모습이 점점 심해지자 저는 퇴근 후 피곤해도 혼자 장을 보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오빠가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주말에 혼자 친정에 갔습니다. 도연아, 안 와도 된다니까. 그래도 걱정되니까 왔지. 아빠는? 지금 주무셔. 병원은 갔어? 그럼. 다녀왔는데 괜찮대. 너무 무리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다행이네. 정서방은 회사 잘 다니지? 그럼 잘 다녀야지. 그래, 어딜 가든 성실하면 되는 거야. 온 김에 반찬 좀 가져가. 엄마가 챙겨줄게. 고마워. 친정아빠의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약을 드시고 잠드셨다고 해서 조용히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저처럼 신경에 쓰였는지 걱정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무슨 지병 있으시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없어. 다행이네. 병원에서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까 괜찮아지시겠지? 그래야 할 텐데. 걱정 마. 장인어른 건강하신 분이잖아. 그래도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평소보다 퇴근이 좀 늦었는데 알고 보니 저한테 말도 없이 친정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미리 얘기하지 같이 가게. 뭐하러 퇴근하고 잠깐 인사만 드리고 왔어. 그런데 아버님 생각보다 괜찮으시던데? 약 드시고 좋아지셨다고 하더라. 걱정 안 해도 되겠어.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다른 게 아니라 어제 정서방 다녀간 건 너도 알지? 알지? 어제 정서방이 홍삼을 들고 왔어. 아, 그랬어? 얘기를 안 해서 몰랐네. 그래서 엄마가 잘못겠다고 하시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뭐? 홍삼 어떤 건데 유통기한이 지나? 홍삼 원액 있잖아. 팩에 들어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봐.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정서방한테 직접 말하려니 좀 그래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알았어.
현수 씨도 모르고 산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얘기할게. 그거 그대로 둬. 그래?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전혀 모르고 산 거라 생각했어요. 자기야. 당신 혹시 어제 친정 가서 홍삼 드리고 왔어? 아, 어머님이 말씀하셨어? 어. 별거 아닌데 뭘.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괜히 사람 민망하게. 그런데 그거 어디서 샀어? 그건 왜 물어봐? 아니, 엄마가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박스 열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네? 작년 제품이라는데? 자기 이거 모르고 산 거지. 판매점에 가서 환불해야 될 것 같아서 어디서 샀어? 제 말에 남편은 갑자기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서 샀냐고. 내가 전화해 볼게. 그럴래? 그런데 퇴근 후 집에 갔더니 남편은 친정에 들러 홍삼을 들고 왔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아직 환불 안 했어? 전화가 안 되네. 지금 계속 전화해 보고 있어. 어디서 샀는데? 인터넷에서 산 거야? 그래도 저는 해당 브랜드몰에서 산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고 사이트에서 샀더라고요. 씻고 나왔는데도 남편은 핸드폰을 붙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기야, 아직 통화 중인 거야? 잠깐만. 연결이 안 되네. 짜증나. 뭐 이런 물건을 파냐? 어디서 샀길래 그래? 잠깐만. 여보세요? 저 며칠 전에 홍삼 산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아니, 최근 제조 제품이라고 하셨으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이 자식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네. 누군데? 대체 누구냐고? 개인 거래한 거야? 중고나라에 홍삼이 싸게 올라왔길래 산 거야. 뭐? 먹는 걸 그런 곳에서 사면 어떡해? 아니, 매장 가서 사는 것보다 가격이 반 이상 싸면 당연히 살 수 있지. 좀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이 먹을 것도 아니고 친정에 사들고 가는 거면서 그것까지 무조건 싼 것만 고집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식품이면 더 잘 따져보고 사야 하는 건데 그걸 중고 사이트에서 사다니 제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중고 거래로 개인이 판매하면 안 되는 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료 나눔도 불가능하고 이게 걸리면 처벌을 받는 거라고 하네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내가 시댁에 갈 때 선물을 그런 곳에서 샀다고 생각해봐. 난 괜찮은데? 같은 제품이면 더 싼 게 좋은 거지. 그래, 당신 말 맞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사야지. 이게 뭐야? 그래서 나도 지금 짜증이 난다고. 그러니까 너까지 보태지 마. 남편은 당장 신고를 한다고 했지만 그 사이 판매글도 싹 사라지고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택배로 받으려니 택배비가 붙는 것도 아까워서 직접 거래를 했다는데 상황을 따져보면 신고를 해도 범인을 잡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결국 신고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짜증만 냈습니다.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 네가 사기 당해봐. 심정이 어떤지. 그래, 자기 많이 속상할 거야. 나도 알아. 안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쉽게 해? 그만하라고. 나 그 자식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돈 받아낼 거야. 두고 봐. 액수를 떠나 사기당한 그 자체가 화가 나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홍삼을 구입한 금액은 6만 8천 원이었습니다. 매장에서 사면 2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한 번은 의심해 볼 법도 한데 남편은 너무 싸니까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샀던 건데 그래놓고 매일같이 성질을 냈습니다.
기분이 좀 괜찮다 싶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다 보니 싸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어느 날 남편과 맥주 한잔하며 대화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기분 좋게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나도 좋은 거 사드리고 싶어서 알아본다고 한 건데.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지 뭐. 그냥 털어버리자, 응? 계속 이렇게 신경 쓰면 살 거야? 일단 신고했으니 경찰한테 맡기고 당신도 다른 일 하면서 지내야지. 그렇게 남편은 한참을 맥주를 들이켰는데 갑자기 또 성질을 부렸습니다. 아니,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치냐?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우. 그러더니 남편은 마시던 맥주캔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본인 실수면서 저한테까지 화를 내는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나가고 난 뒤 거실 테이블에서 벨소리가 울렸고 보니까 남편 핸드폰이었습니다. 성질을 내며 나가느라 핸드폰까지 두고 나간 모양이었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곧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전화벨이 끊기고 나서 톡이 왔습니다. 톡도 연속으로 계속 오길래 무슨 중요한 연락인가 싶어서 봤는데 보낸 사람은 남편의 전 직장 후배였습니다. 남편과는 워낙에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연애 시절부터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톡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물건을 빨리 가져가라는 내용이었죠. 뭔가 싶어 자세히 봤는데 그 후배 집에 남편의 물건이 많이 있었고 더는 보관해주기가 힘드니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모르게 이것저것 물건을 사서 후배네 집에 두었던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택배 주소를 후배네 집으로 했더라고요.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건가 싶어 통 내용을 쭉 올려다봤는데 거기서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막혀하고 있는데 남편이 1시간 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술을 한 잔 더 했는지 취해 보였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누워서 자더라고요. 술에서 깨면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연아, 어떡하니? 왜 그래?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쓰러지셨어. 뭐? 아니 왜? 아니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알았어. 나 지금 갈게.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 코까지 골며 잠이 들었고 일어난다 해도 술에 취한 사람하고 병원에 같이 가서 뭐하나 싶어 메모를 남겨두고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아빠는 수술 중이셨고 엄마는 대기실에 앉아서 울고만 계셨습니다. 엄마! 도연아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왜 갑자기 쓰러져? 몰라. 나도 아까는 너무 놀라서. 과일 좀 먹고 나가서 산책이나 할까 해서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에서 네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잖아. 병원에서는 뭐래? 빨리 병원에 와서 다행이라고는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상태를 지켜봐야 한대. 마비가 오는 경우도 많고 의식 없이 한참 누워있을 수도 있다는데 네 아빠가 그러면 어떡하니? 아이 참 엄마. 원래 병원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 몰라? 그래도 병원에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했다며. 잘 될 거야. 일단 기다려보자. 사실 저도 너무 놀라서 울고 싶었지만 엄마 앞에서 저까지 울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다행히 아빠는 수술 당일 의식이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해서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있어도 병실에 들어가서 아빠를 볼 수도 없었거든요. 집에 오니 남편은 계속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제가 전날 붙여놓았던 메모지를 보고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우, 머리야. 여보, 이게 벽에 붙어 있던데 뭐야? 장인어른 수술이라니? 아빠가 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급히 병원에 가셨다고 해서 나 혼자 갔다 왔어. 혹시 자기가 일어나서 나 없으면 찾을까 봐 메모 남긴 건데 병원 갔다 와서 보니까 계속 자고 있더라고. 아, 그랬어? 그럼 좀 흔들어 깨우지. 장인어른은 그래서 어때? 수술은 잘 끝났다고 얘기 듣고 왔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면회는? 아직 못해. 엄마만 병원에서 대기 중이야. 그래? 그런데 장인어른 보험은 좀 있으신가? 보험? 수술비도 많이 나왔을 텐데 중환자실에 계시면 병원비 장난 아닐 텐데 감당되시려나? 저 말을 듣는데 좀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 보험 있어. 산정특례도 되면 부담금 줄어들 거라고 하고. 그럼 다행인데. 아침부터 아빠 걱정을 해주는 것 같더니 이내 돈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나와 출근했는데 회사에서도 내내 아빠 생각뿐이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게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저는 정말 걱정이 컸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틈만 나면 엄마와 통화하며 아빠가 어떠신지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는 이만하길 다행이래. 의식도 바로 돌아왔고 수술도 너무 잘 됐다고 그래. 정말? 그럼 금방 퇴원하는 거야? 그건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상태 보고 결정할 부분이래. 지금 말하긴 이르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며칠 뒤 친정아빠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다행히 마비도 없고 말씀도 잘하셔서 이대로 병원 생활 잘하다가 퇴원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빠가 일반 병실로 옮긴 뒤에도 병원에 가본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아빠 몸 상태를 확인하고 엄마 식사를 챙겼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친정아빠를 걱정해 주는 것 같더니 며칠 만에 태도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엄마가 식사를 제때 챙겨 드시지 못해서 병원 지하에 식당에 있어서 같이 먹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나 병원. 그래? 언제 와? 늦을 거야.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 상황에 돈이 문제야? 친정에서 병원비 부족하면 우리가 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건 아니지. 너 행여라도 병원비 줄 생각 마라. 내 돈 쓰기만 해.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문자인데 그렇게 인상을 써? 아니야. 얼른 드세요.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안 들어가. 딱 한 숟가락만 더. 알았어. 남편의 이런 행동에 너무 화가 났는데 일단 참았습니다. 당장은 아빠만 신경 써야 했고 다른 일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으니까요. 이날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안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내 말 안 들려? 들려. 나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도 계시는데 당신이 가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엄마 챙겨야지. 아까 내가 보낸 문자에는 왜 답이 없어?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낼 수도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너 혹시 내 돈으로 여태 처가에 돈 주고 그런 건 아니지? 나 너 믿고 내 월급 통장 맡긴 건데 그 돈으로 장인어른 병원비까지 내는 건 말도 안 돼. 처가에 병원비 보태주다가 가정 파탄난 집도 많다던데 보태드리려면 네 돈 써. 내 돈 썼다가는 너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 남편의 말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월급 통장이 저에게 있으니 그게 불안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따져 물어야 할 사람은 저였는데 친정오빠 수술로 남편과의 일을 잠시 미뤄두고 있었더니 오히려 큰소리치는 남편 놈을 보고 이게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았어. 너 분명히 알겠다고 했다. 정말 내 돈 쓰면 집에 못 들어오는 거야? 알았어? 그래. 야, 진짜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냐? 와이프한테 통장 맡겨 돈 허투루 안 써.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끼며 살고 있는데 넌 복 받은 줄 알아. 사치심한 남편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래? 그래! 나도 돈만 많으면 당연히 장인어른 병원비 내드리고 싶지. 그런데 우리 형편이 누굴 돕고 그럴 처지냐? 아무리 맞벌이여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알아들었다고. 얼마 뒤 친정아빠는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서도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걱정을 해주시긴 하셨으나 역시 남편과 똑같았어요. 특히 시모는 병원비부터 얘기를 꺼냈고 제가 남편 월급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기에 자기 아들 월급을 마음대로 쓰는 건 안 된다며 은근히 친정에 돈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몸이 완전히 좋아져서 퇴원을 하신 건 아니었고 앞으로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병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마비가 없어도 아빠는 하체 근력 손실로 걷는 게 어려우셨기 때문에 재활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퇴원하셨다면서. 그럼 끝 아니야? 뇌출혈이 어떤 질환인지 몰라서 그래? 재활병원이면 치료비는. 야! 아니, 왜 소리를 질러? 장인어른 은퇴하셔서 이제 벌이도 없으신데 대체 뭘로 병원비를 감당하는 건데? 궁금해서 그래. 너무 열받은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의 후배 집으로 가서 남편의 물건을 모조리 다 가져왔습니다. 후배에게는 제가 물건을 가져오는 대신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남편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도연아,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내 거 아닌가? 자기 물건을 귀신같이 알아보네? 맞아, 당신 물건이야. 뭐? 아니, 이거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당신 후배네 집에서. 그동안 계속 가져가라고 했는데 당신이 둘 곳 없어서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대신 가져왔어. 그런데 이게 다 뭐냐? 엄청 비싼 물건들이네? 이 게임기는 150이 넘는 거고 명품 가방도 샀더라? 나한테는 지갑 하나도 브랜드 있는 거 사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 명품 지갑에 가방에 또 자켓까지. 너무한다. 이건 대체 무슨 돈으로 샀어? 혹시 나 모르게 돈 빼돌렸냐? 뭐? 그게 아니라 용돈 모아서 샀어. 내 용돈. 말이 되는 소리래. 네 용돈 모아서 이걸 다 샀다고? 장난하냐? 남편은 끝까지 바른 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손댔다고 화를 냈죠. 아이씨, 이거 대놓고 사놓고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건데 당신이 술에 넣고 와서 기스났잖아. 이거 작동 안 되기만 해봐. 저는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바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갔는데 남편은 자기 물건만 챙기느라 제가 짐 싸들고 나가는 것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뒤늦게 집에 캐리어가 없어진 걸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전화해서는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친정이야. 뭐 하는 거야? 짐까지 싸들고. 나보고 뭐라 그랬어?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며. 아니, 그럼 결국 장인어른 병원비 해드렸다는 거야? 야! 너 같은 인간하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 몰래 그러고 살 거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 설마 내가 너 몰래 물건 몇 개 좀 샀다고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장인어른 병원비 대려고 수 쓰는 거냐고! 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건 내 용돈 모아서 산 거니까 너도 내 통장에서 1원 하나 빼서 친정에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해. 알았냐? 이날 남편은 바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준다는 헛소리를 했지만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그러자 남편은 기회를 줬는데도 안 받은 건 저라면서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도 들어올 때는 쉽게 못 들어온다며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쉬울 게 없었어요. 정작 아쉬운 사람은 남편이었고 결국 친정까지 찾아와 싹싹 빌었습니다. 아빠는
집에서 가까운 재활병원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빠를 챙겨야 했기에 친정에서 주로 저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연아, 왜 왔냐? 아니, 너 엄마한테 보낸 문자 뭐야? 뭐긴 뭐야. 내용 그대로지. 돈 빌려간 지가 언젠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그건 그냥 도와주신 거였잖아. 정신 차려. 누가 그 큰 돈을 그냥 도와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시댁이니까 엄마 아빠가 고민 끝에 도와주신 건데. 그리고 그때 분명 어머님이 조금씩 나눠서라도 꼭 갚을 거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간 사정 받으렸는데 더는 안 돼. 그리고 온 김에 이거 받아. 이건 또 뭐야? 이혼? 나 너란 인간하고 더는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 아니, 대체 왜 내가 이혼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이유가 뭔데? 몰라서 묻냐? 시댁에서는 아버님이 예전부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까지 아버님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즐겁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결국 아버님의 사업은 부도가 나게 되었고 시댁까지 날아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보다 비교적 여유가 좀 있었던 친정에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일로 남편은 고맙다면서 자기 월급 통장을 저에게 맡기겠다고 한 거였고요. 물론 시댁에서도 감사 인사를 받았는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했었습니다. 어머님도 어떻게든 갚을 거니 걱정 말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치셨는데 막상 사업이 망하고 난 뒤 아버님은 의욕상실로 집에만 계셨고 어머님은 지인을 통해 보험 일을 배우고는 여기저기 영업을 하러 다니셨어요. 하지만 보험이라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아는 지식도 많아야 하고 가입이 되면 관리도 잘해야 하는데 시모는 운 좋게 지인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하고 나면 관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 해지하는 회원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달 고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이 아예 없는 달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친정에서 큰 돈을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시댁은 여전히 생활이 빠듯했고 남편 몰래 저를 찾아온 시모는 당장 시장에 가서 장 볼 돈도 없다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머님한테 어떻게 돈을 빌려드리나요? 저는 이날 약간의 생활비를 드렸고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나가서 일을 해서 돈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날부터 시댁 관리비는 제가 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아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창피하다면서 비밀로 좀 해달라고 하셨기에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서 후배네 집으로 남편이 택배를 자주 시킨다는 문자를 보게 되었고 물건이 많으니 가져가라는 내용의 수상해서 또다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저에게 다 준 게 아니었습니다. 통장 2개를 만들어 하나는 월급 통장으로 속였던 겁니다. 회사에서 나온 성과급이나 그 외 보너스까지 아예 안 들어왔다고 하거나 액수를 속였는데 후배와 나눈 문자를 보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간 남편은 회사에서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저에게 속였고 거기다 월급에 나오는 돈으로는 본인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놓고 저와 살면서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고 했으니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은 전 직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당장 이직을 준비했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빠 친구분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분 도움으로 남편은 다시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 도움은 받아놓고 그 당시 평생 저에게 잘하고 살겠다고 하더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 저런 본성이 나오게 된 거였죠. 당장 시댁 망하게 생겼는데 친정에서 도움 준 건 그새 까먹었냐?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해? 오래전 일이라도 돈을 빌려준 거지 그냥 준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렇게 도움받을 거 다 받고 아빠가 이제 은퇴하셔서 수입이 없는 것 같으니까 무시하냐? 혹시나 우리가 친정에 돈 들여야 할 것 같아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런 말 좀 했다고 이러는 게 어디 있냐? 난 너랑 더 할 말 없어. 그 돈 이미 갚을 기한 지났어. 딱 3년 쓰고 돌려주신다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거기 적힌 최소한의 이자도 여태 받아본 적 없으니 그것까지 다 해서 보내면 된다고 말씀드려. 남편은 기막혀하며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제가 시댁 관리비를 내지 않아서 연체가 됐다는 연락이 왔고 시모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도연아, 관리비가 왜 연체된 거야? 아파트 관리비는 밀리면 연체료도 비싼데 혹시 깜빡한 거야? 아니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이혼이요. 그래서 제가 더는 시댁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어서 안 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우리 현수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둘이 잘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저는 현수 씨랑 얘기 나눈 거 없는데요. 돈 빨리 안 주시면 저 소송 시작할 거예요. 아니, 소송이라니. 차용증대로 약속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저 여태 속였기 때문에 더는 같이 못 삽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시댁은 난리가 났고 남편과 시모가 함께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도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 왜 싸운 거야? 응? 그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지 않아요? 뭐? 어머님 그동안 저 모르게 현수 씨한테 생활비 받으셨잖아요. 그래놓고 왜 모른 척하세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셨으면서 저한테 와서 당장 사는 게 힘들다고 몇 번이나 돈 받아가셨고 매번 생활비를 제가 드릴 수는 없으니 관리비만이라도 제가 드렸던 건데 그간 아주 편하게 사셨더라고요. 아니 저 도연아, 넌 입 다물어! 나한테 월급 전부 맡긴 것처럼 행동하더니 그간 나한테 준 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더라? 그 돈으로 몰래 너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서 좋았니? 시댁에는 명절에 때 되면 좋은 선물 사드리고 어머님 옷 사드리면서 친정에는 가성비 따져가며 선물 사느라 피곤해서 어떻게 살았어? 돈이 아주 넘쳐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빌려주신 그 돈 빨리 갚아줄래? 아니 도연아, 너 왜 이래? 그리고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하고 싶다고 하게? 장난 아니지. 그런데 어쩌냐? 결혼 생활 내내 월급 속인 남편은 이혼 사유로 성립이 된다던데? 내가 이 정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혼 얘기를 꺼냈겠냐? 난 여태 네가 매달 받아오는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았다? 내 월급까지 해서 사치 안 하고 아끼며 살았다고? 그런데 넌 나 몰래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게임기나 사고 그것도 나 모르게! 그리고 명품 옷까지?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니?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서 버는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그랬어.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집 비워. 뭐? 집을 비우라니? 거기 내 집인 거 잊었냐? 남편과 결혼할 당시 둘이 가진 돈으로 집을 사기엔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로 20평대 아파트를 얻더라도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했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냥 나가라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 분할해. 하자, 까짓거. 재산세나 기타 세금 다 내가 냈어. 넌 배우자를 속이고 기만했으면서 뭐? 재산 분할? 식을 올리기 전 친정에서 사주신 집이었는데 이때 저는 집을 꼭 남자가 해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되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고 남편의 성실함을 보셨기에 어느 쪽에서 집을 해주는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 작은 평소지만 신혼집도 마련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많이 오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이 길지도 않고 그 긴 기간 동안 남편은 저를 속이기까지 했는데도 저리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사이 아빠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서 빠르게 건강이 회복되고 있었는데요. 제 상황이 어떤지 엄마를 통해 전해 들으시고는 빨리 이혼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실 아빠 건강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려고 하셨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았고 살던 집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시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차용증을 정확하게 썼고 공증까지 받았기에 법적 효력은 충분했습니다. 아마 남편도 따로 알아봤을 텐데 아무리 난리를 쳐봐도 본인이 가져갈 재산은 없고 거기다 저를 속인 점도 너무 명확했으니 이건 뭐 싹싹 비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정확히 일주일 뒤 다시 저를 찾아왔는데 이번엔 뭔가 표정도 말투도 달랐습니다. 도연아, 자기야, 그렇게 부르지 마. 소름 돋아. 왜 그래?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좀 예민했다. 그리고 너한테 월급 통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준 것도 미안해. 나도 쓸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내 생각이 좀 짧았다. 내 잘못 인정할게. 이제 와서? 여태 속여놓고? 미안하다고 하잖아. 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줄 거 다 주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이야? 내가 너랑 살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은 줄 알아? 미안하지만 네가 사과한다고 해서 이혼 소송이 없던 일이 될 일도 없고 대여금 반환 소송도 계속 진행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래도 안 되겠어? 이래도?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잘났다고 잘못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언제고 당장 큰 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니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제 앞에서 싹싹 빌며 눈물까지 보이던 남편은 잠깐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 것 같았어요. 들어보니 시모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아이, 그러고 있는데 안 통해요. 애가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다니까요. 여기서 진짜 헤어지면 골치 아파지는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아까 무릎까지 꿇은 건데 소용없어요. 아이씨. 남편은 화장실 안에서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통화를 했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들어봤는데 남편은 정말 저에게 미안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돈 관리를 하면서 여태 시댁 관리비도 내주고 자기가 월급을 반만 줘도 그 돈으로 여태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아왔으니 놓치기엔 아까웠던 겁니다. 볼일 다 봤니? 속이 좀 안 좋아서. 우리 좀 진지하게 다시 얘기해보자. 참, 아버님은 몸이 좀 괜찮으셔? 빨리도 물어본다. 아빠 쓰러지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던 놈이. 거기다 아빠 병원비로 돈 한 푼 쓰지 못하게 하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어떻게 할까? 시키는 대로 할게. 네가 화 풀릴 만큼 나 때리면 다 맞을게. 그럼 되겠어? 내가 왜 널 때려? 네 몸에 손도 대기 싫어. 도연아. 결혼하고 그렇게 가성비 따지더니 넌 나도 가성비 따지고 골랐냐?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너 좋아해서 결혼한 거야. 글쎄, 네가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네가 주는 돈으로 알아서 살림 잘해주고 시댁에 종종 용돈도 드리고 하니까 아주 편했다며? 여기서 이혼하면 골치 아파진다며. 넌 좀 고생 좀 하고 살아봐야 돼. 당장 돌아가! 이날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결국 욕만 실컷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제 예상대로 저희 결혼 생활은 짧아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그동안 남편이 저를 속인 것은 이혼 사유로 충분했습니다. 거기다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은 엄마였기에 직접 소송을 걸었는데 시댁이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상황을 봐줄 수도 있었지만 저 모르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돈이 있으면서
돈을 안 갚았으니 친정엄마도 괘씸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겠다 싶어 소송을 하기로 하신 거였습니다. 한때 집을 날릴 뻔했지만 친정 도움으로 겨우 지켜냈으면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빌린 돈을 갚았어야 했는데 시댁은 결국 집을 담보로 하여 풀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게 돈을 준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법이 무섭긴 무서웠는지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직 못 받은 금액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건 전 남편의 월급날 약속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이 적지 않을 텐데 친정엄마에게 대부분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을 거고 그걸로 자기 부모님과 생활하려니 생활이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매달 말일이 되면 돈을 보냈다는 핑계로 저에게 연락을 하는데 도연아, 돈 보냈다. 그래, 확인했어. 나 충분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벌 받은 거 아니냐? 이제 그만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냐? 정신과가 봐. 지금 내가 너한테 벌 주는 거냐? 빨리 돈 갖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 남편은 제가 이혼과 동시에 연락을 끊어버리니 무섭다고 했는데 저런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현재 저희 아빠는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전에는 혼자 걷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역시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돈돈거리던 전 남편과 완전히 남이 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한데 앞으로 저는 너무 사치 부리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돈에 얽매여 살지도 않을 거예요. 적당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꼭 잘 챙기시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